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재혁입니다. 10번째 긱뉴스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URL은 news.h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오는 뉴스 중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들만 뉴스만 골라서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음성과 유튜브에선 영상까지 포함해서 공유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67호 news.hada.io 가셔서 위클리에 보시면 긱뉴스 위클리라는 링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67호에 있는 링크들을 가지고 뉴스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스는 총 5개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 잡스 워지니아 쿡, 두 번째 뉴스는 개발자가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3가지, 세 번째는 PM에게 위험한 동물 4가지, 네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스택, 다섯 번째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 니모,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잡스 워지니아 쿡 빌드 셀 스케일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인데요. 이 글의 작성자는 하이 그로스 핸드북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10,000명 회사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법 같은 내용을 적은 책의 저자인데요. 이 저자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빌드 셀 스케일, 3종류의 아키타입이 필요하다는 글을 적었어요. 이 아키타입은 심리학에서 칼 융이 얘기하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보편적인 이미지의 패턴을 이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 타입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성장하는데 빌드, 셀, 스케일, 만들고 팔고 확장하고, 요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창업자이자 지금의 CEO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지니악, 팀 쿡 셋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한 글이에요. 먼저 빌드, 만드는 능력. 당연히 스타트업이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능력은 워지니악과 잡스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티브 워지니악, 우리 워즈라고 부르는 워지니악이 유명한 해커죠. 이 해커인 워즈가 만들었던 게 지금 현재 애플의 매킨토시가 있게 한 전신인 애플1과 애플2를 만든 게 워지니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워지니악과 잡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애플은 아니고요. 둘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뭐냐면 블루박스라고 하는 거를 워지니악이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팔았어요. 근데 그때 워지니악은 대학생이었고, 실제로는 대학생인데 아마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해킹하다가. 잡스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요 둘이 만나가지고 요 블루박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블루박스가 뭐냐면 예전 전화 교환기, 전자식 교환기가 초기 시절에 특정 소리를 내면 장거리 전화, 해외 전화를 무료로 걸 수 있다라는 이제 뭐 팁 같은 게 공유되면서 그거를 워지니악이 아예 장치로 만들었어요. 블루박스라고 하는. 요거를 전화박스에다가, 공중전화기에다가 소리를 딱 내면 장거리 전화나 해외 전화가 공짜로 되는 그런 기기였습니다. 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요런 소리예요. 이게 2600Hz짜리 소리인데 사람의 목소리로는 나지 않는 소리인데, 요 소리를 통해서 교환기가 인식해가지고 과금을 매기거나 뭐 외부 연결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가게 해주는 기계라 그래서 이 블루박스를 디자인했고, 요 블루박스를 디자인해서 만든 게 워지니악이고,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가져다가 팔았죠. 뭐 만들고 파는 능력이 여기서 딱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블루박스를 만들고 팔았던 게 아니었으면 애플 컴퓨터가 나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워지니악과 잡스가 애플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애플1과 애플2 컴퓨터를 스티브 워지니악이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잡스는 그러면 만드는 능력이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잡스는 잡스대로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약간 프로덕트 매니저적인 성격으로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회사가 커지는 데 있어서 이런 해커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요 2가지를 같이 가진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이 애플의 초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은 파는 능력인데, 이 파는 능력은 스티브 잡스가 뭐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다라고 얘기하는 건, 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회사를 팔아서 우리 회사에 조인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셀하는 능력이거든요. 회사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능력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셀하는 능력이고, 파트너십을 성사시켜서 사람들에게, 다른 파트너들한테 우리 회사를 팔아서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 그리고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를 팔아서 투자를 받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파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를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죠. 현실 왜곡장. 영어로는 리얼리티 디스토션 필드. 이게 스타트rek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그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하고 밤새서 일을 하고 불가능한 일도 어찌 보면 쉽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요 스티브 잡스가 가진 능력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도 이 셀 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플이 한참 키우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팀 쿡이 CEO가 됐습니다. 사람들 걱정 많이 했어요. 잡스가 한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팀 쿡은 애플을 지금 현재 시총 1위 회사로 키워냈어요. 시가총액 2조 달러, 2,400조 원짜리 회사로 키워서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마다 회사가 7배 정도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진쿡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가격을 높게 받고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깎아내고, 이번에 아이폰 12에는 아답터도 빼고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걸 한다라고 했지만, 팀쿡의 경영 능력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이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가 애플워치도 만들고 요즘 누구나 귀에 끼고 있는 에어팟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점점 성장해 왔어요. 이 글은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서 처음에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 확장하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잡스가 좀 특이한 경우로 만드는 능력도 파는 능력도 확장하는 능력도 다 가진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거를 더 잘하는, 확장하는 거에만 잘하는 팀쿡과 만드는 걸 정말 잘하는 워지니악,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팔고 만들고 확장하는 것들 다 가진 잡스가 그 두 명을 고용해서 키운 게 이 회사를 애플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주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대부분 물건을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스케일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창업자들이 이런 큰 회사를 경험해 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런 빌드하는 쪽에 익숙한 사람들은, 워지니악이 그랬듯이 워지니악은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해커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창업자들이 적어도 1개나 2개 정도의 아키타입을 가져야지,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회사가 아예 잠재력을 못 보여주는 거고요. 셋 중에 하나, 만들 걸 잘하는 거나 셀하는 걸 잘하거나 확장하는 걸 잘하거나 해야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적어도 1개 이상 아니면 2개 정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뽑아야죠. 내가 만드는 능력만 잘한다고 하면 파는 걸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2개에 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스케일업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놀랐던 건 마지막에 성공적인 창업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자기 자신이랑 같은 사람을 찾는 대신 다른 원형, 다른 아키타입을 가진 사람을 CEO에 승진시키면 보통 실패한다고 얘기를 이 글의 작성자는 얘기하는데, 물론 스티브 잡스랑 팀 쿡은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잡스가 어느 정도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팀 쿡이 이걸 잘 키웠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평생을 거쳐서 만든 회사에서 물러날 때는 스케일한 타입보다 빌드 앤 셀, 만들고 잘 파는 타입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건 우리가 워지니악 같은 사람을 만나고 팀쿡 같은 사람을 못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못하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등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좋은 사람을 찾고 내가 가진 능력이 이거는 없으니 저 사람을 꼭 꼽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뉴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개발자가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3가지라는 글이었어요. 이거는 한국의 그 사운들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셨던 창업자분이 적으신 글인데, 그분이 적으신 3가지는 이렇습니다. 기술 중심의 피벗을 한 게 실패였다. 사업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가 익숙한 기술, 내가 잘하는 기술 중심으로 피벗을 한 게 문제였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단순한 사업 모델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 모델이 복잡해져서 그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느라 사업 모델이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해지면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실패했다. 세 번째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게 시작하고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것들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해서 시간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뭐든지 내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느라 실패했다라는 글을 적어주신 거예요. 요거는 이런 실패한 글은 우리가 배울 게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 중에 하나는 MVP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개발자가 창업한 스타트업들의 문제점이 요 MVP를 못 만드는 겁니다. MVP가 되려면 최소한의 기능, 간결하지만 중요한 페인포인트 하나,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제품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페인포인트 하나만 딱 집어서 그걸 해결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고 나면 이거까지 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릴리즈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제품 개발만 1년, 2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듯이 선택해서 만들고 그거를 외부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개선하고 하는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MVP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핵심이 아닌 것들은 남의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상황에는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 남이 만든 사스나 프레임워크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개발하면서 실패해요. 가능하면 요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의 걸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하고 운영하시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도구를 저 밑바닥까지는 몰라도 돼요. 얇은 지식 수준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도구가 좋다더라 라는 것들의 그 얇은 지식 수준만 보유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딱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커머스 스타트업을 만든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결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결제를 붙이면 피지사 갖다 붙여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피지사 라이브러리 갖다 바로 붙인다?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요즘은 멀티피지로 붙여야 되잖아요. 페이코도 붙여야 되고 네이버페이도 붙여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임포트라고 하는 국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임포트를 연동하면 국내 모든 피지사를 한 번에 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아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쓰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피지사를 한 번에 결제하고 정기 결제, 간편 결제, 해외 결제까지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큰데 그럼 갖다 쓰면 개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도구에 대한 얇은 지식 수준을 보유했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가져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긱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스나 프레임워크, 스타트업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제목에 적은, 설명에 적은 것들만 딱 캐치하셨다가 예전에 어떤 도구가 있었지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그때 검색해보고 그래, 결제 플랫폼은 아니면 분석 플랫폼은 요거 붙이면 될 것 같아. 클라우드 중에서 어떤 기능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용도로 긱뉴스의 헤드라인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뉴스는 프로젝트 관리할 때 위험한 동물 4종이라는 글인데요. 링크에 가보시면 이미지 한 장이에요. 프로젝트보다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 프로젝트랑 프로덕트를 그냥 혼용해서 썼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위험한 동물들 4가지라는 이미지 한 장이에요. 동물들 하나씩 설명드리면 히포, 울프, 라이노, 지브라.
그러니까 하마, 늑대, 코뿔소, 얼룩말인데요. 이게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뭐 그렇긴 한데 영어의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한 글이에요. 히포는 highest paid person's opinion,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의 의견이라는 건데, 히포, 그래서 줄임말 HIPPO. 창업자, 대표, 이사, 뭐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죠. 돈을 많이 받는 사람, 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고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면 히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능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나 이게 필요해요. 이런 히포들한테 휘둘리면 제품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들한테, 요 히포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 제품을 만들 때 가졌던 비전과 목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히포들한테 휘둘린다고 얘기해요.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라. 두 번째는 울프, working on latest fire, 최근의 불에만 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소방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디 문제 터지면 불 끌어가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요 울프가 그런 역할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막 이 문제 해결하다가 갑자기 저기서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면 이 문제 다 해결 안 하고 또 새로운 물 끌어 또 가요. 갔다가 그거 하다가 또 딴 데서 또 문제라고 하면 그것도 하러 갑니다. 이 울프의 문제는 팀의 집중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 하다가 저 문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울프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피드백을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지. 우리가 피드백들을 쭉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절차를 정해야지 휘둘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히포가 와가지고 투자 받아야 되는데 이 기능이 없어서 안 돼요.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고객센터에 누군가 클레임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버그가 있어서 뭐가 안 돼요. 아니면 앱스토어에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기능도 없는 게 무슨 앱이에요? 이러면은 세 가지 불이 터졌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뭘 할 거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것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피드백을 수용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요 늑대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코뿔소, 라이노인데, Really here in name only. 여기 있는 건 이름만 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는 거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도 하죠. 프리라이더라고도 표현하는, 와가지고 별로 그 프로젝트에 이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고 그럼 그런가 보다, 시킨 거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방해하지도 않지만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런 코뿔소들을 일하게 만들려면 조직 내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코뿔소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인 얼룩말 지브라는 제로 에비던스 but really relevant, 증거도 없이 그냥 오만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내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백데이터도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증거도 없고 명확한 자료도 없는데 자기 직관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을 요 얼룩말들이라고 합니다. 얼룩말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실험해보고 그 실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해보고 그 아이디어 테스트한 걸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거 가지고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숫자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의 기반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은 원래는 딘 피터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적은 글에서 가져와서 요 코뿔소만 바꾼 거예요. 원본 글의 코뿔소는 명칭이 다릅니다. 원본 글의 코뿔소는 Really High Value New Opportunity,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데, B2B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새로 고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객이 내가 비싼 계약을 하는데 요 기능만 만들어주면 내가 당신네 제품 쓸게요 라고 딱 하면은 정말 중요한 기회고, 이걸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세일즈 팀이 와가지고 일단 팔고요. B2B 세일즈들 보통 그러죠. 일단 계약하고 와가지고 자, 이거 계약했으니까 이 기능 빨리 만들어주세요. 로드맵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회사 제품의 로드맵이 있고 개발팀의 로드맵이 있는데 B2B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치고 들어와서 던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에서 제가 봤을 땐 CTO가 현재의 로드맵, 우리 회사 로드맵이 이건데 당신이 얘기한 그 기능은 요번에는 여기까지,
다음 단계에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거를 현재 로드맵에 잘 부합되게 잘라내서 넣는 그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마나 늑대나 코프소나 얼룩말한테 휘둘리지 않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스택이라는 글이에요. 데이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 데이터 도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다른 도구들을 써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인프라라고 하는데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스택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인프라 스택들은 비싸거든요. 돈이 들어요. 이 글은 데이터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오픈소스 스택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면 좋아요 설명하는 게 이 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ETL, ELT, Extract, Transform, Load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요즘은 ETL 툴들도 있지만 그 ETL 툴의 문제점이 자동화나 재처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ELT, Extract, Load, Transform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요 두 가지 도구 중에서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서 ETL, ELT 도구의 상용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파이브트렌, 스티치, 머틸리언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다 ETL 도구 중에서 요즘 뜨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좋은 도구들인데 물론 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 ETL, ELT를 공부하고 싶으면 뭘 쓰면 좋냐라고 해서 기트랩이 만든 멜타노 그리고 DBT, 에어플로우입니다. 멜타노는 데이터를 익스트랙트하고 로드하고 트랜스폼하는 거를 오픈소스로 해볼 수 있게 만든 도구예요. 기트랩이 만들었고요. 멜타노는 싱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싱어는 아까 말씀드린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ETL 소프트웨어인 스티치가 만든 오픈소스 ETL인데 그 싱어를 기반으로 만든 ELT 도구입니다. 멜타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익스트랙트하고 로드할 수 있고요. 거기에 트랜스폼 도구는 DBT, 트랜스폼 도구는 DBT, 데이터 빌드 툴을 추천하고 있어요. DBT는 분석가들을 위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폼 하는 건 중요한데 트랜스폼 해보는 것들이 비용이 들잖아요. DBT는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냅샷 뜨고 트랜스폼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 하는 요거를 개발 환경처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SQL 기반으로. 이렇게 만든 트랜스폼들을 버전 컨트롤도 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 더, 멜타노와 DBT 그리고 에어플로우. 에어플로우는 에어비앤비가 만든 도구고 아파치 지금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는데 에어플로우는 데이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인데 에어플로우가 하는 일은 뭐냐면 태스크 스케줄링, 분산 실행, 종속성 관리 세 가지를 해주는 게 에어플로우입니다. 다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태스크 단위로 워크플로우, 자 A라는 데이터 변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B 수행하고 C 수행하고 요거를 분산으로 처리하고 실패하면 리트라이하고 A와 B가 끝나야지 C가 된다고 하면 B가 혹시 안 끝나고 A만 먼저 끝나면 C를 수행하지 않고 B를 기다려주는 이런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까지 해주는 게 에어플로우입니다. 상용인 파이브트렌, 스티치, 마틸리언 같은 기능을 요 멜타노와 DBT, 에어플로우 세 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도구는 뭐 태블로나 루커, 파워 BI처럼 회사 내에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 도구인 거죠. 뽑아내는 도구들이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들은 다 자체 BI 도구가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스노우 사이트가 있고 구글 빅쿼리는 데이터 스튜디오가 있고 아마존 아테나는 퀵 사이트가 있고 자체 BI 도구들이 있는데 물론 다 상용이고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료로 공부할 땐 뭘 써야 되냐? 아파치 슈퍼셋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아파치 슈퍼셋은 BI 도구고요.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는 플랫폼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훌륭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우리가 ELT, ETL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트랜스폼해서 프로덕션 DB에서 데이터를 익스트랙트해서 트랜스폼하고 로드하는 곳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잖아요,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상용 솔루션은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레드시프트도 있고 아테나도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데이터를 뭘 해야 되냐라고 해서 로컬에서는 포스트그레스나 SQL라이트만 가지고 충분하다. 다만 클라우드 단위로 조금 더 크게 해보고 싶으면
빅쿼리를 프리티어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ETL 도구는 멜타노와 DBT 에어플로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아파치 슈퍼셋,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포스트그레스나 SQL라이트나 빅쿼리 프리티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 니모입니다. 대규모 조직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뭐 넷플릭스, 리프트 이런 회사들은 내부에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은 뭘 의미하는지를 검색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및 검색 엔진을 별도로 다 구축을 하는데 대부분 자체 솔루션들이 있어요. 넷플릭스는 메타캣, 리프트는 아문센, 링크드인은 데이터허브, 우버는 데이터북, 이런 식의 솔루션들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도 이번에 자신들이 니모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메타데이터 검색한다 그러는데 메타데이터가 뭐냐? 회사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셋이라고 합시다.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셋은 이름도 있고 내부의 스키마가 테이블들도 있고 막 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너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팀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보는 데이터야. 그럼 오너가 있으면 그 오너들은 뭐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조직은 뭐고 그 조직은 어떤 대시보드를 보고 있어 라는 정보도 메타죠. 이렇게 대시보드가 있으면 이 대시보드에는 어떤 대시보드들이 있고 어떤 차트가 있고 어떤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그 지표들은 어느 쿼리를 쓰고 어떤 시간대로 보고 있고 어떤 모델을 사용해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SQL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전체가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메타데이터가 있어야지 회사가 뭐 한 100명짜리 회사도 그렇겠지만 1000명, 10,000명 이러면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쓰는지, 야 내가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 데이터 혹시 쿼리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메타데이터 DB를 구축해 놓고 검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 메타데이터 검색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의 니모는 만들었다고 해서 설명은 했는데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했고 서치 엔진 기술은 자신들이 소셜그래프 검색에 사용한 유니콘을 사용했다고 하고 하이브나 큐브릭에 있는 대시보드를 통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니모는 스페이시를 이용해서 자연어 쿼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에요. 인스타그램의 WAU, 위클리 액티브 유저, 주간 활성 사용자는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얘가 알아서 쿼리해가지고 기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이런 도구죠. 근데 니모는 오픈소스는 없고요. 넷플릭스는 메타캣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어 있고 링크드인의 데이터허브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문센인 것 같아요. 리프트가 만들었던 아문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데이터 엔진을 구성하고 그리고 데이터 디스커버리 엔진을 돌려서 회사 내에서 어떤 테이블, 어떤 대시보드, 어떤 데이터 스트림이 있고 누가 관리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대시보드 뭐 있고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 요 니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뉴스 중에서 이 니모나 아까 데이터 스택 같은 것들은 제가 막 말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스택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유튜브 구독 안 하셨으면 유튜브에서 구독해 두시면 제가 조만간 요 데이터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DBT, 뭐 에어플로우, 카프카, 파이브트렌, 스티치,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제가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뉴스 팟캐스트 10호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